선생님들 뭐 가볍게 이제 일단 한번 7쪽에 제가 드린 강의 한 7쪽에 보시면 우리 이만교 선생님 책에서 한 구절 뽑아냈는데요. 예, 조금 길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씩 그래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총무님 읽어주실까요? 강평생? 너무 기니까 중간에 한번 끊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음악 학원이든 미술 학원이든 사진 학원이든 제대로 좀 배울 작정으로 다녀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다루는 악기가 혹은 붓이 혹은 사진기가 얼마나 예민한 녀석인지 수없이 절감했을 것이다. 단지 그 도구를 다루는 기초 기술을 익히는 데만 해도 3, 4년씩을 좋게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악기보다도 그 어떤 매체보다도 예민하고 섬세하고 복잡한 성능을 지닌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런데 적잖은 습작생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오해 중 하나가 자신은 언어를 별 문제 없이 잘 다루고 있다는 혹은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다. 피아노 학원생들은 적어도 3, 4년을 기초훈련만 익히고 미술 학원생들 역시 대생훈련을 반복한다. 이제 겨우 피아노 학원을 나가 바이에를 익히면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하려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글쓰기 교실의 사정은 다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편쯤은 쉽게, 사실 조급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곤 한다. 혹은 얼마간 노력하면 자신도 그 못지않은 수준작을 써낼 것처럼 글쓰기를 만만하게 생각한다. 피아노 학원에 처음 등록한 학생은 자신이 피아노에 무지한 사실을 당연한 일로 인정하지만 글쓰기 교실에 온 학생들은 이 같은 인정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냥 끝까지 읽어주세요. 선생님 잘 읽으시네요. 네, 피아노와 달리 언어는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익혀 사용해 온 것이므로 마치 피아노를 10수년 다루어 본 사람이 명곡 악보에 도전해 보듯 곧바로 수준작에 도전하려 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언치인 줄도 모르고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마도 음치인 줄 모르고 노래하는 사람들 숫자보다 1000배, 10,000배 많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만교 선생님 나를 바꾸는 글쓰기 공작소는 물론 이제 이만교 선생님이 그 습작생들을 위한 강의를 많이 하셔서 이것도 역시 그 단편 습작생들을 위한 강의를 만든 책이지만 그냥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력이 되시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나를 바꾸는 글쓰기 공작소 보시고요. 지금 또 마침 문탁넷에서 이제 도서관 협의회에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이만교 쌤 강의가 있더라고요. 원래 오프라인 강의는 정말 연예인처럼 신들린 듯 하시는 분인데 보면 다들 막 이러고 막 보시거든요. 강의를 엄청나게 잘하셔서 근데 온라인은 잘하시겠죠. 오프라인 잘하시는데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기리의 인문학 남산강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셨던 것 같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시고 접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시지는 이거죠. 우리는 최소 8살 때부터 이 언어를 써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가 언어를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언어는 잘 알지만 글은 잘 못 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어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실은 주술관계나 어떤 한 표현을 하는데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면은 그런 두루뭉술한 단어들의 연속이 되다 보면 글도 전체가 두루뭉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언어를 알고 구사하는 것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습작생들처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설을 쓰시라 이런 게 아니라
단어 나올 때 여러분들 읽으시는 책은 굉장히 고급 단어들이 사용된 책입니다. 선생님들 보시는 책들 보통 다. 그래서 그 고급 단어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써보시고 진짜 뜻은 뭐지? 이 단어에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러시면 그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는 말로 말씀드린 거고,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원고를 쓸 것인가,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니까 5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요. 밑에서 두 번째 줄표 있는데 보시면 콘셉트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콘셉트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내는 것이기에 통찰력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비자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여기서도 이제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소비자 행동과 심리를 알아야 한다. SM5를 팔려면 K5와 소나타를 타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이분은 광고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광고학과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그래서 광고에도 좋은 광고는 콘셉트가 하나 쫙 모여져 있는 광고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런 좋은 광고들은 보통 그렇듯이 이제 그런 콘셉트를 한 줄 표현으로 슬로건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말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프리미엄 가전을 쓰시는 분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LG의 시그니처라는 가전의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전 라인이에요. 거기에 슬로건은 컨셉을 분명하게 드러내요. 가전, 작품이 되답니다. 가전인데 작품이다. 미술품과 같은 작품이다. 우리 가전을 놓으면 너네 집이 미술관처럼 된다 이거죠. 그걸 이 슬로건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출판사들도 자세히 보시면 판권에 한마디씩 자기 출판사를 설명하는 글이 있어요. 저희는 지혜로 엮는 인드라망 이게 있고 지혜로. 근데 뭐 보통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고 만들지 않은 곳들도 많지만 한 만든 지 90년대니까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20년은 좋게 넘었고 30년 가까이 돼가는 출판사인데 슬로건을 그대로 쓰는 굉장히 유수의 출판사가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이런 거 아시죠? 따라하기 시리즈를 낸 길벗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용서 내는 곳이에요. 실용서를 내는 곳인데 굉장히 실용서를 잘 만들고 정성껏 만들고, 그래서 지금 규모가 엄청 큰 출판사인데요. 여기의 슬로건이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이겁니다. 실용서 출판사로 이만한 슬로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독자의 1분을 좀 너무 과하죠. 1초. 근데 거기서 딱 진심과 정성이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인이 엄청나요. 이것도 역시 또 컨셉트인데 따라하기라는 컨셉트죠. 아무도 이제 처음 PC가 대중화되면서 나왔을 때 컴퓨터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제일 처음에 냈던 게 컴퓨터 무작정 따라하기였거든요. 이걸로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좋은 컨셉이니까 지금은 뭐 이를테면 블록체인 따라하기도 있습니다. 실용서에서 이만한 제목이 없어요. 뭐든지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든지 있습니다. 뭐 엑셀 따라하기부터 그다음에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도 있어요. 그죠? 예, 이 책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였는데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 기초편, 심화편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실용 라인에서 이 이상 가는 강자는 없다. 그 다음에 뭐 길벗 출판사에서 또 이런 시리즈를 엄청 잘 만드시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시나공이라는 엄청난 시리즈가 아시나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내가 뽑아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나공 시리즈예요. 근데 이것도 엄청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거. 이런 게 컨셉트입니다. 다 아마 보통의 그런 기출 문제집들은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기출 문제에서 변형시켜서 내는 건데 근데 그 컨셉을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이렇게 잡는 순간 예, 다른 거 볼 필요 없겠죠. 그냥 이걸로 손이 가게 되겠죠. 네. 이런 겁니다. 네, 한 줄로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오선민 선생님 카프카 원고 쓰셨을 때 이제 제가 컨셉트를 세우자 했으면서 그때는 이제 여러 사연이 있으니까 상황 속에서 이제 6가지 키워드로 잡는 거죠. 카프카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6가지 키워드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유. 이건 선생님이 뽑으신 거죠. 자유를 향한 도전이다 이거는. 네, 이렇게 책에선 컨셉트가 명확하면 네, 그러면 독자한테 소구하는 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막 좋은 문장으로 잘 써졌어도 컨셉트가 없어요. 그럼 그건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쉽게 말하자면 내 얘기가 아닌 걸로 느껴지고 모두의 얘기는 아무의 얘기도 아닌 거나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쓰면 그런 효과만을 낳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자 입장에서 기획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을까 했을 때 일본의 베스트셀러 신간 기획 편집자들의 설문조사 응답을 이제 역시 국내 유수의 출판사인 휴머니스트 출판사의 김학원 대표님이 내신 편집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건 실용서예요. 그냥 정말 이제 매뉴얼처럼 모아놓으신 책인데 거기에 있는데 보시면 뭐 편집자가 관심 있는 특정 분야와 화제에 정통한 사람을 만나 의견을 들으면서 이 경우가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그다음 믿을 만한 지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다음에 2살 난 딸, 7살짜리 조카, 고이 아들 등 가족들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잖아요. 그다음 아마존이나 웹사이트, 웹 게시판. 그러니까 외국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돼요. 뭐 일본 아마존이나 뭐 미국 아마존이나 어떤 책들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지 이런 거를 판단해 보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편집자 일상활동 정부가 기획정보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실 때 가장 좋은 정보원은 네,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 동료가 하는 어떤 행동 네, 나를 굉장히 거스르게 하는 나와 같이 생활하는 어떤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가족 내에 있을 수도 있고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바뀌지만 네, 아무튼 그 사람이 왜 거슬리는가 내지는 뭐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부터도 출발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걸 바라보는 나의 어떤 점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부터 출발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보통은 그렇게 출발을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출발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6페이지에 넘겨보시면, 2번째 이제 단락이 있는데 처음 원고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거 있죠. 요 단락을 조혜영 선생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처음 원고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한 권의 단행본으로서 하나의 이야기를 잘 끌고 와서 매듭을 지었는가, 즉 스토리텔링이 잘 되었는가이다. 서두에 이 책을 쓰기로 한 계기, 문제의식이 잘 드러났는가, 본문에서는 그것에 답하기 위한 탐구, 조사, 경험, 만남 등이 설득력 있게 구성되고 배치되었는가, 마지막에는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자기만의 생각, 관점 혹은 한 걸음 나아간 문제 제기가 분명하게 담겼는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춰져
한 편의 이야기로 잘 짜여 있다면 문장이 다소 거칠거나 사례가 부족하거나 약간 중언부언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서 원고를 보강해 가면 된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구성이 너무 빈약하다거나 애초에 기획 의도에서 멀어졌다거나 연구하고 조사하고 경험한 내용이 자기 언어로 충분히 옮겨지지 못했다면 초조하고 난감하고 고된 편집자의 시간이 시작된다. 잘 썼다, 좋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잘하기도 어려운데 아쉽다, 부족하다는 말을 정확하고 성의 있게 하기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일단 나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지금 이 원고를 기준으로 이후를 다시 그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했던 그 책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저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정이나 보강은 이 정도겠다.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목차를 다시 짜볼까? 모델이 될 만한 책을 찾아볼까? 아예 저자를 인터뷰해서 글로 풀어볼까? 등등. 일정은 이만큼 미뤄야겠다. 네, 얼마나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읽어주신 단락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한편으로 잘 짜여져만 있으면 문장이 다소 거칠거나 사례가 부족한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얼마든지 보강해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되게 문장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가장 버려야 할 생각이라고. 네. 문장은 주술은 맞아야죠. 예. 논리적 순서는 맞아야 되지만 예, 아름다운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훈련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정말 구성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잘 펼쳐가고 있는가 근거 있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 원고가 들어오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고 막 네,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두통이 막 생기고. 근데 예, 이거를 잘 전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약간 젊었을 때 저도 좀 그랬고 젊었을 때는 좀 오만하기가 쉽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가. 예. 물론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은 그렇게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는 예, 전혀 지혜롭지를 못해가지고 엄청 예,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테면 저자에게 이 부분이 이렇게 하셨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말을 했다면 그거는 저자가 받아들이기가 맞는 말이어도 힘들죠. 그럼 애초에 편집자의 역할이라는 건 그 저자로 하여금 좋은 책을 내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편집자의 애초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목표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자가 마음 상하지 않고 여기에 동력을 다시 가져서 이걸 쓰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글쎄요, 제가 이쯤 뭐 20여 년 하면서 느낀 건 그냥 하나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저자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가지고 물론 표현은 골라야죠. 표현은 잘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려서 그 원고를 결국은 쓰시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한 방향으로 쓰시게 만드는 게 제1의 목표지 저자를 상처 주는 게 제1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런 일이 또 서로의 오해에 의해서 빈번하기도 하고요. 저자랑 편집자가 늘 돈독한 관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되게 싸우는 경우도 많고 서로 이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뭐 의견 교환이 아니라 정말 다투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네. 하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편집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하면 저자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 이진 편집자님처럼 생각을 해보죠. 목차를 다시 짜서 드릴까? 아니면 지난번 이 책이 조금 괜찮았는데 그거를 좀 유사하게 어떻게 바꿔보시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게 한 줄로 나와야 돼요. 컨셉 말씀드렸죠? 내가 결국 이 에세이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 문장. 처음에 한 문장 쓰기 힘드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한 단락으로 쓰세요. 내가 여기서 이 에세이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런 거다라는 거를 한 단락으로 쓰신 다음에 그걸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드시면 그게 컨셉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편집자 친구들도 처음 왔을 때 완전 초보로 온 신입분들을 이제 교육을 많이 해봤는데 할 때 그거를 도출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원고인데도 이 원고의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라고 했을 때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보시는 책들에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잡아보시고 편집자처럼 그게 보통은 이제 뒷표지 카피로 실려 있기도 하고 뭐 보도자료 카피로 실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한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시선, 다른 경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6페이지 오른쪽에 트리시 홀, 뉴욕타임스 편집장을 역임하셨던 트리시 홀의 글이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현주 선생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언젠가 고등학생 24명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학생들은 페미니즘, 동성애자, 정체성, 이스라엘 등 자신에게 중요한 주제를 논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만이 경험한 일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고등학생 한 명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해봤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참가한 캠프에서 팔레스타인 및 유대인 10대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다면 이 경험은 설득력 있고 출판 가능한 한 편의 에세이가 될 수 있다. 이 학생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고 이 경험으로 글을 쓸 자격을 얻는 것이다. 당신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은 물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있든 없든 권위 있는 글을 써야 한다. 자신이 이 글을 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주제든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매료된다. 박사학위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클리브랜드시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임대인이든 하루 동안 히잡을 벗고 생활하기로 결심한 젊은 여성이든 글을 쓰는 주제에 관련한 경험이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당신의 경험을 활용해 보편적인 주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써야 한다는 형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하듯 글을 쓸 때 자신만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 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 지식은 자기가 정말 경험한 거, 진심으로 경험한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박사학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를테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10대들과 함께 생활한 10대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거는 그 친구가 가진 시선, 역시 세계관의 문제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유태인을, 팔레스타인을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 왔는가. 그게 있지 않으면 그들하고 같이 생활한 게
똑같이 두루뭉술한 얘기만 하겠죠. 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은 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는 그 캠프 경험이 그럼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생님들한테 또 나의 시선을 갖는 이 문제가 돌아옵니다. 시선은 어떻게 갖나요? 그건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향에서 지금은 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한번 파보시면 거기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생기실 수 있고, 뭐 편리한 방식으로는 이미 있는 책들을 활용할 수도 있죠. 어떤 나와 가장 비슷한 취향을 가진 뭐 고미숙 선생님의 책에 동감하는 많은 분들이 그 세계관에도 동의를 많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팬덤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곰쌤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생님들께 글을 쓰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7페이지에 보시면 루신의 글을 제가 실어놨는데요. 그 7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시면 창작은 비록 자신의 마음을 서술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래도 남들이 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창작은 사회적인 거죠. 그러나 때로는 오직 한 사람, 좋은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만으로 족하다. 처음에 글을 쓰면서 이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봐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은 이거 내가 쓰면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또 한편에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없다면 또 그렇게 쓰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건 나누고 싶어서 쓰는 것인데, 글이라는 것은. 그런데 가장 내 글을 읽을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 한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내 글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모든 걸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편집자를 교육할 때는 컨셉을 세우고 독자층을 생각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독자층을 생각하라고 하면 이제 제일 처음에 친구들이 하는 거, 이것은 뭐 이제 사무직에 근무하는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뭐 무슨 에세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무직에 근무하는 그 20대 여성이 라는 것은 사실 아무도 아닌 거나 다름이 없고, 거기에 평균을 도출하는 것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사무직에 근무하는 20대 여성이면 공유하는 뭐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다 개인화되고 개별화된다 그러고, 그런데 이번 연도 23년도의 주요 키워드 하나가 평균에 사라집니다. 평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선이 양극화돼 있거나, 그러면 평균은 그 밑에 가장 적은 수를 의미하게 되죠. 평균이 의미가 있는 건 정규 분포 곡선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볼록한 종 모양일 때만. 근데 현대사 이제 지금의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 사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있거나 아니면 막 점점이 분포해 있거나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더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 어떤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뭐 여성 문제를 겪고 있다. 여성 문제도 사실 되게 두루뭉술한 표현인데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뭐 어떤 한 부분을 집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뭔가를 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대상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쓰는 어떤 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옆에 이것도 삶이다 부분인데, 이 부분 오선민 선생님 달림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것이 삶 속의 한 조각들임에도 차를 마시거나 몸을 긁는 것만 못한 것으로 쳤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우리는 독특한 정화에만 주목하고 가지나 잎에는 눈을 주지 않는다. 유명 인사의 정기를 쓰는 사람도 대개 대상의 특징을 늘어놓는 데만 힘쓴다. 이백이 어떻게 시를 지었고 얼마나 거리낌 없이 굴었는지, 나폴레옹이 어떻게 전쟁을 하였고 얼마나 잠을 적게 잤는지를 강조할 뿐. 이백에게 거리낌 없이 굴지 않는 바가 있었고 나폴레옹이 잠을 자야 했다는 사실은 적지 않는다. 사실 사람은 한평생 거리낌 없이 또는 잠을 자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이 때로 거리낌 없이 굴고 잠을 자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거리낌 없이 굴지 않을 때가 잠을 잘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평범한 것들을 생활의 찌꺼기라고 여겨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리하여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것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된다.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고 생각해버린다. 네.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한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딱 그 면만 보고 그래, 넌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듯이 생활의 모든 것에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 전환을 해보자. 어떤 한 부분이라도.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글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다른 글에 대한 단초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땐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 이제 나의 아버지 박지원에 나오는 글인데 학문이란 별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제대로 짓고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규모 있게 만들고 물건을 하나 감식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것. 이게 전부 다 학문의 일단이다. 그러니까 학문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쏟으면서 제대로 하는 거, 대충 넘어가지 않는 거. 우리가 대충 넘어가는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대충 넘어가지 않는 거. 그것이 학문하는 것이다라는 것처럼 그것이 저도 글을 쓰는 것이고 또 편집자가 책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정리하면 끝으로 이것도 삶이다. 루신의 이 글 마지막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루신이 전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싸우는 사람 전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사와 팔이라는 글도 너무나 유명하고 그런데 사실 전사의 일상생활은 그 일상생활 자체가 매 순간 이렇게 감격스럽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전사의 일상에는 그런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부분이 있다. 그게 실제의 전사다. 전사와 전사 아닌 사람을 가르는 거는 우리 일상에서 그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인문공간 세종이나 다른 공동체에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함께하는 여러 선생님들이시면 그런 일상의 순간들을 만들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조금 글로 표현을 해서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이야기는 그런 거창한 라인업에 끼어있는 저의 이야기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수. 네. 되게 감동적이네요. 저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을 제가 막 이렇게 소감을 얘기해도 돼요. 그냥 말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막 할 동안 생각해 놓으세요. 알았죠? 수혜자의 순양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편집가나 그 편집가의 시선에서 세계관 남은 단어가 세계관, 컨셉 짜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해야 돼. 판단, 취향, 공감, 어떤 직관적 형태가 잘 발달돼야 되고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는데 제가 이 인문학 공부방에서 굵은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겉멋 진짜 많이 들었어요. 겉멋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무슨 글을 내 만족에 쓰면 되지. 장수 채우고
최대한 뭐 그래 오타치 좀 보고 이렇게 쓴 것도 어디야. 자기 만족해서 쓰는 글하고 편집가 시선에서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하는 글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 그거를 정말 최근에 알았어. 최근에. 그래서 야, 내 글을 진짜 옆집 아줌마가 나하고 똑같은 옆집 아줌마가 읽으면 잘 읽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너무나 그 흔하게 쓰는 주술 호응부터 시작해서 야, 이 다음 단계는 너무 비약이다. 저는 비약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거를 매일 보는 내 옆집 아줌마가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니까 네, 그런 경험을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인문학 공부 오래 한 사람 습성이 진짜 그래요. 몰라요. 이게 비약인지 그냥 선생님한테 혼나고 알아요. 아이씨, 그런가? 그러면서 똑같은 습관으로 또 가. 심지어는 저는 초창기에 주술호응 개념을 몰랐어요. 최근에서 알고 있어. 최근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뭘 한다. 그러니까 참 언치가 이렇게 책만 좋아해가지고 이게 진짜 근데 그런 다른 시선 그 정말 편집가 시선이라든가 그거는 정말 필요하겠다. 그게 오히려 공부 같아요, 선생님. 진짜 더 책을 읽는데 나는 내 만족했으면 됐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제 경험은 이렇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 오늘 너무 강의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진짜 한마디로 소감을 얘기하자면 한 권의 책이 나에게 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일정과 그런 것도 있다는 게 새삼 제가 옆에서 이제 오선민 작가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책하고 그거만 봤는데 그 곁에서 협업을 하시면서 그 편집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은 사실 책에 거의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책 제목도 저자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오는 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 그 편집가의 힘과 또 아까 그 고충 뭐라고 전달을 해야 될지 극한 직업이구나 이거 진짜 이거 뭐라고 이걸 전달을 해야 될지 대략 난감하실 것도 같은데 그래서 아직 이제 또 아직도 그렇게 많이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그 우리의 그 관심과 그다음에 손길을 기다리는 책들이 얼마나 많나지 읽어보지 못한 책들에 대한 그런 소중함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선생님이 맨 첫 부분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 출판이라는 것은 판매와 가치에 불하다 이런 그 인용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래도 산업이니까 아예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아까 초반에 선생님이 어떤 거는 지금 정말 책이 안 팔리는데 몇백 부 문제가 아니라 몇십 부 뭐 이렇게 몇십 부 몇백 부밖에 안 팔리는 책도 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선생님이 이런 고난한 극한 직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셔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럼 되게 뭐 그냥 얼핏 생각하면 다음에 그런 책들 뭐 안다 그러면 안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제 친구들도 그 저의 생각에는 제 친구들도 출판업계에 있는 사람 보면 보통은 이제 유명한 사람을 막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을 어떻게 필진으로 가져올까.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이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제 일종의 뭐 이름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사실 뭐 얼핏 생각할 때는 뭐 열하일기 20주년 돼서 선생님 그 고민 선생님 20주년 됐으니 그런 2,000부씩 진짜 그 효자 상품들도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프로 작가처럼 늘 책을 내는 오선민 작가님이나 몇 명만 필진을 구성해서 진짜 되는 것만 하고 싶다는 생각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저희 그냥 저렴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씩 이제 몇십 부 이런 거까지 한다면 훨씬 더 아까 그 이만교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면 그 필자도 처음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에 한 사람은 많이 쓴 사람은 그런 걸 발굴하고 그랬을 때 여전히 그 판매와 가치 불화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선민 작가님을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뭐 고민을 할 게 없고요. 너무 잘해주시니까 고민을 할 게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운이 엄청 좋습니다. 북드라만과 북튜브는 왜냐하면 이제 네트워크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자서점에 계신 우리 보라보라님도 잘 아시지만 예, 북펀딩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그 고미숙 선생님의 참 음덕이 크신데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손해를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책 한 책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나가는 책이 있으면 이 책으로 손해를 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조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도 조금씩 그런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 하는 게. 이제 내가 꼭 내고, 특히 입문서의 경우. 입문서의 경우는 내가 꼭 내고 싶은데 안 팔릴 건 너무 뻔해.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이걸 누가 사겠어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책이야. 그래서 냈는데 그렇다고 뭐 그런 책만 내면 당연히 그 사람은 무능한 거죠. 출판인으로서는. 회사가 망할 테니까. 그럼 회사가 망하면 그 낸 책도 계속 못 팔지 않겠습니까? 소중해서 낸 책도. 그러니까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희는 되게 유리한 거죠. 고미숙 선생님이 그거를 다 받침을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 선생님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예, 고미숙 선생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신진 저자분들이나 이런 책을 낼 때 제가 뭐 판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로지 그 책 내용으로만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고미숙 선생님 책처럼 이게 출판이 아직까지 대량인쇄 산업이어서 대량인쇄라는 건 1,000부를 인쇄할 때보다 5,000부를 인쇄하면 인쇄 단가가 엄청나게 싸집니다. 그리고 초판이 다 팔리면 거의 이제 똔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는 건 없어요. 초판이 다 팔리면 버는 건 없고 그다음 2쇄를 찍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순 제작비만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쇄를 파는 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곰센 책은 거의 대부분이 2쇄 이상을 찍지 않습니까? 네, 그 팬덤의 영향과 선생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것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글만 잘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네, 고미숙 네. 선생님이 계속 글을 쓰시는 한. 아,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질문가 너무 재밌네요. 네. 여기 토토로 선생님, 네. 네.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왜 본집이 감사하세요? 얹히라가지고 너무 얹히라가지고 네. 근데 제가 그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자가 선배 와이프분. 아, 진짜요? 그래서 되게 그러시구나. 일단 반갑게 들었다는 아니, TMI 정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식음을 전폐하고 책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딱 이렇게 책만 쓰시고 하신다는 이야기 들어서 되게 일단 반가웠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저 이제 다른 모임에서 저한테 넌 컴플렉스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질문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저 없는데요. 그랬어요. 오. 근데 오늘 그 강의를 듣고 내 컴플렉스 글 쓰는 거였지. 맞다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었고요. 제가 사실 뭐 일을 할 때 글을 정말 많이 쓰기는 하는데 막 3개월에 제가 해보니까 뭐 A4지로 한 500장 막 이렇게 쓰고 근데 제가 쓰는 건 글이 아니라 문서를 그냥 약간 너무 이렇게 설명문 같은 그런 개조식의 글만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런 글쓰기에 되게 목말라 있고 약간 자신은 없고 뭐 저는 쓰려고 그런 마음조차도 전혀 없었고 어릴 때부터 이제 되게 막 글을 못 쓰는 거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국어를 잘 못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선생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내가 뭐가 약간
부족한가? 뭐 이런 거 약간 생각해 보게 되고, 아, 노력으로 이것도 잘할 수 있는 건가? 그럼요. 그런 희망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지고, 네, 저도 뭐 이렇게 제가 막 적극적으로 쓰거나 그러지는 아마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정도 네, 저는 평균을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균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통역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얹히실 리가. 아니요. 핵심을 짝짝 해서 잘하시는데요. 네. 매일 쓰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남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고 그냥 자기 공개로만 블로그를 하나씩 만드셔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쓰시라고 거기 기록도 해놓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를테면 풀쌤이 강평쌤이랑 이거는 좀 교환해 볼까 이러면 이제 서로 이웃하셔서 두 분한테만 공개해서 한번 보시고 봐주고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정말 매일 쓰시면 틀림없이 늡니다. 그건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냥 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아, 마음대로 안 되죠. 이런 거. 하루에 본인에게 주는 일정한 주제를 하나 잡으세요. 그냥 오늘 뭐 길 가다 본 고양이? 그러면 그냥 오늘 길 가다 본 고양이 해서 그 고양이에 대한 글을 쓰셔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뭐 심각한 글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단 내 생각을 한 번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예, 나중에는 조금 더 사유가 필요한 글들도 쓸 수 있게 된다. 네. 아닙니다. 무척 격려가 막 되네 막. 해주는 말하고 우리 또 스승님 해준 말하고 또 틀리네요 왜? 스승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달리? 아 무섭습니다. 선생님 저도 말씀드릴까요? 네네 기현쌤 네. 네네. 네 선생님 오늘 그 강의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에세이를 쓰지 않겠습니까? 12월에 학술제에. 다 네. 아마 속으로는 지금 다들 갑니다. 네. 아이고 큰일 났네. 더 잘 써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다들 웃고 계시지만 마음은 다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짐작해보고요. 근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에세이 쓸 때 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꼭 기억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시 또 되새겨 봐야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제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되게 문득 생각해보면 너무 어렵겠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으로 써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방법도 우리 그러니까 에세이 쓸 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너무 딱 시적절한 강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에세이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바로 요번 주에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고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이제 뭐 선생님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인문세 SNS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SNS에 글을 이제 선생님들 글을 이제 숙제하신 글들을 SNS로 나를 때 글에 대한 소개글을 써요. 지금도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같이 하시지만 제가 근데 선생님들 소개글을 쓸 때 좀 도취돼서 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글을 그러니까 되게 다수한테 이 글을 소개한다는 게 되게 기쁘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에서 좀 배운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좋아요가 많이 눌릴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뿌듯함을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의 글을 내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너무 기쁜 데다가 여기 좋아요가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과 연관해서 물론 이거는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10년 동안 글을 보시고 책을 내시고 하시면서 읽는 사람으로서의 뭐 기뻤던 순간 아니면 가장 기쁨이 되는 어떤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라고 그런 부분이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사실은 모든 책을 낼 때마다 저는 늘 기쁘긴 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몇 권 만들었을까요? 일단 북드라망에서 낸 책들이 다 제 손을 거치기는 했으니까 다 편집자는 다 따로 있었지만 어쨌건 다 했으니까 뭐 한 170권 될 거고, 그다음에 그린비에서 제가 뭐 총괄을 했으니까 어쨌거나 해마다 나온 뭐 해서 어쨌거나 한 300권쯤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책들을 낼 때마다 정말 똑같이 모든 책에 거의 똑같이, 네, 다 똑같이, 갑자기 안 좋았던 책들 떠올라서 네, 거의 똑같이, 네, 그거는 되게 좋았었고요. 읽는 사람으로서 특히 기쁠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신진 작가라고 해야 돼. 처음 글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에 그 금강경과 만나다 이어민 선생님 내신 저희 신간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이어민 선생님이 그 MBQ 거기에 올리시고 그 글을 이제 초고를 가지고 제가 목차 짜고 이렇게 가이드를 드려서 쓰기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엔 사실 이 정도까지 쓰실 수 있을지 약간 반신반의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어민 선생님도 그러니까 의사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신 의사 선생님이셔서 약간 이과적 사고방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는 뼈대가 딱 충실히 있는데 살과 근육이 없어. 그래 이제 살과 근육이 좀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어민 선생님 말씀을 하다 보면은 또 말씀 되게 재밌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그런 고민을 한 끝에 선생님 이거는 한번 본인이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신 다음에 한번 녹취를 해보셔서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한번 다 자판을 두들겨서 써보신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거나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해서 몇 번을 고치시면서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내시더라고요. 되게 여러 번 하셨는데 그때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하시면서 그거를 해내셔서 그것도 참 저도 좀 감동받았었고, 이거를 하시는구나. 보통은 중간에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또 고쳐야 되면은 그런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서 끝내셨고, 그럴 때가 보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아름다운 좋은 글을 만났을 때, 이를테면 물론 오선민 선생님 글도 그렇지만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벌써 듣기의 윤리라고 저희가 갖고 있는 봄날의 박씨라는 브랜드에서 낸 김혜령 선생님 글이 있는데, 그건 이제 원고 처음 볼 때부터 너무 아름답잖아 이러면서 표현이나 문장 하나하나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유도 그렇고 그것이 다 너무나 조화로울 때 이제 희열을, 제일 첫 독자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또 큰 희열을 느낍니다. 선생님 너무 늦지 않았나요? 피곤하신 선생님들이 네네. 네네. 저희 저는 괜찮은데 저희 또 네네. 소중한 선생님. 네네. 질문하라고 시켜놓고 다 시켜버리고. 아니 선생님 이제 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원래 책을 한 권 쓰고 싶어서 인문학 공부를 시작해서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이 출판의 정의에 대해서도 방법으로서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인문학 책이라서 그렇긴 했겠지만 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림이나 사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으셔서 조금 시간이 너무 지났긴 하지만 글과 그림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그림이요. 인문학 책이라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데요. 인문학 책이라서 사실 그림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 책은 사실은
그림이 하나도 없이도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중서를 내다보면, 인문학, 인문서나 대중서를 내다보면 독자들이 조금 접근하기 편하도록 그림들을 삽입해서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조적인 거죠, 그림이. 그런 경우에는, 인문서의 경우에. 그렇지 않고 그림이 아주 주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예술서들이거나 사진집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기록물이거나 이런 중요한 책들이 있는데, 그 방면에서는 제가 이제 경험이 너무나 일천하거니와 전문가가 아니라서 특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 그 예술을 묻다 같은 경우에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림을 전부 다 QR코드로 박아 넣거든요. 원래는 실제 그림을 보통은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그림을 설명하는 책이면은 당연히 독자에 대한 예의와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그림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 책은 제가 볼 때 최훈 선생님의 그 책은 예술 이론서 같은 거죠. 이렇게 예술로 인문학을 말하는 책인 거죠. 그리고 그림을 거기에 이제 그림에 대한 물론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그 그림을 설명한다기보다 선생님의 논지를 전개해가는데 그림이 보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전부 다 QR코드로 넣은 것은 일단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도판을 사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요즘 저작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도판을 저작권에 걸리지 않도록 다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구입하는 데만 한 컷에 막 몇십만 원씩 한답니다. 근데 그것이 몇 컷이 10컷 이상 들어가면 선생님 인쇄보다 더 많아지는 이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해야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는 책이 있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퍼포먼스나 행위예술도 많이 다루시는데 그거는 그 하나 정지된 컷으로 보여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작권을 확보를 하려면 모두가 다 연락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답니다. 또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작권 구입하고 싶은데요. 연락하면은 한 달, 두 달 있다가 오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답메일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몇 달 나야 하실 건가요? 막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데만 하세월이라서 그러면 그 책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나와야 되는 책인데.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이 이렇게 일상화되고 QR코드 찍는 게 일상화되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왜 그림을 꼭 책에다 실어야 되지? 그러면 사실 인쇄비가 엄청 비싸져요. 사도가 되면 여러분이 보는 컬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단색짜리 흑백을 찍을 때보다 엄청나게 제작비가 올라갑니다. 이게 인쇄의 원리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감수하기보다 그거를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QR코드로 찍으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데 물론 불편한 거 있죠. 바로 옆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지만 저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또 다른 경험의 요소로 예술을 묻다 해서 주장하는 다른 감각, 다른 체험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최훈 선생님한테 이거 전체를 QR코드로 넣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선생님 흔쾌히 원하는 대로 하라고 얘기해 주셔서 실제로 제가 없는 어떤 자리에서 누가 선생님한테 따졌대요. 왜 QR코드 이렇게 불편하게 넣나. 근데 최훈 선생님이 그걸 다 방어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출판사 의도에 다 값해서 방어해 주셨다고 들었고. 네네. 정말 험난하군요. 정말 한 권 나오기가. 네네, 달님. 네. 소리가. 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까 제가 진짜. 강의를 듣다가 이게 그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것은 야단이셨네. 이런 생각이 이제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그때. 이런 생각도 들었던 생각이 들고 제가 저한테 그 카프카 자유를 향한 정말 죽을 뻔하는 그 책에 대한 경험이
너무 저를 많이 공부를 시키기도 했는데요. 바로 저 책입니다. 네. 저 책이 이제 박규령 선생님과 이제 저만 아는 그런 비하인드도 있었는데 거의 누더기가 되어 있는 글이었는데요. 저는 그 글을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밀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제 생애 처음으로 받았는데 그게 아까 그 소통? 저는 그때 이건가? 그러니까 저는 원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하여튼 그게 거의 센 파도에 밀려가지고 자꾸 어디 나가듯이 계속 이렇게 쓰게 되는 신비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북두령 선생님의 어떤 능력이기도 하고 이게 글을 쓰는 사람들의 사이는 이러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때 이제 배워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난 이런 사이로 만들어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어마무시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소통을 하는 이런 신비체험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글을 쓰는 우리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걸 지금 알았는데 그때는 시키는 대로 잘했다라고 생각 아니었구나 하는데 잘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쓰게 될 글이 뭔지 저도 모르는데 그 글이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 글을 쓰면 내가 뭘 쓰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그 글을 누가 봤다고 이제 북두령 선생님이 계속 내 눈엔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저 글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친구가 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글을 썼던 신비체험인데요. 그 문턱을 한번 넘은 게 저한테는 자폐적 기질, 아까 풀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아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절대로 안 충분하고 이게 같이 쓴다는 느낌을 한번 딱 받으면 그때 제 눈에 나는 세상에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시야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고 저는 읽는 것과 쓰는 것의 근본은 신뢰를 만들어가는 거에 있고 그 결과는 우리 둘 다 몰랐던 거다. 제가 그 몇 달에 북도령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초보를 가지고 울고 불었던 너무 많이 믿어주셨어요. 된다고. 난 안 된다고. 그만 나를 포기하시라고. 그런 말을 매일 주문처럼 오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만하면 그냥 천천히 해라는 말이 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마감 나를 주시는 걸 계속. 왜 나를 안 버려? 그런데 그것이 제가 꿈꾸던 이제 읽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여가지고 저는 그때 되게 오만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되게 근본적인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저에게 너무 큰 스승님이셔가지고 네, 하여 진짜. 너무, 네 떨리네요. 너무 좋네요. 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네, 나 이거 질문 꼭 하고 싶어. 아니면 소감을 꼭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진희쌤 삐그시 웃네요. 하고 싶은 말 있을 것 같은데 니체 공지를 7번이나 수정하시고 정말 감동스러운. 네. 왜 웃으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진진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책을 그냥 읽는 사람으로서 항상 있었고, 그리고 읽고 싶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 정치적인 변화에, 그리고 정말 쓴다는 것, 글을 잘 쓴다는 것, 글을 쓴다는 거는 진짜 뭐 예술가들이 하는 것처럼 타고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글을 잘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지만 저건 내 일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든 저렇게든 써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쓸 때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정말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었는데 선민 선생님께서는 아름다운 글 쓰는 거 아니라고 쓰고 싶냐고 하셔가지고 여기는 아름다운 글 쓰는 데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완전 다른 어떤
그 사람이 돼야 되는 자리에 여기 있어가지고 항상 쓸 때마다 이게 난가 누가 쓰는 건지 공지를 지금 사실 이번에 반시대서 공지를 7번째 썼는데 정말 선민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뭐 비할 수 있는 전혀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선민 선생님이 제가 나중에 카톡을 선생님 남길 때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었고 이제 그만 좀 포기하셔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피드백이 오시길래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조금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책 한 권하고 공지 뭐 반장짜리 공지랑은 뭐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책을 편집하는 편집자, 편집가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은 거를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책은 그냥 작가가 쓰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작가를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편집가와 함께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 다른 또 제가 모르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오늘은 알게 됐던 시간이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네. 다른쌤, 네, 다른쌤, 네. 그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9시 30분인데요. 네. 저도 진지쌤하고 같아요. 진짜. 작가가, 내가 왜 작가가 돼? 그냥 읽는 사람 되면 됐지.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하면 됐지. 진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가졌거든요. 아마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 성향이 좀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자폐적인 성향이랄까? 근데 작가가 문제가 아니라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읽는 게 잘 읽히더라고. 너무나 신기하게. 그래야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한다 할까? 그래서 다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책을 내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정말 잘 읽기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걸 조금 더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또 작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면 아까 그 약선 선생님처럼 계속 노력을 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 저는 진짜 느낀 게 그거 하나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네. 그리고 네 선생님 박수 박수 쳐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